네, 여러분. 자, 이번 시간은 금융의 역할 보도록 할게요. 금융의 역할. 자, 보시면, 금융은, 자, 우리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의 어떤 최종적인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각 경제 주체들 간의 어떤 금융을 매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금융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우리 교재도 뭐 같이 봐주셔도 되겠지만 여기 있는 것 우리 PPT만 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보세요. 금융시장에서는 자금 수요자와 자금 공급자를 이어주는 매개수단인 금융상품을 통해 필요한 거래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그 매개하는 게 바로 금융상품입니다. 대표적인 게 예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가게 입장에서는 자금의 여유가 있어가지고 예금을 했습니다. 그럼 그 예금이라는 각종 금융상품을 통해 가지고 자금이 은행으로 이전되죠. 그럼 그 은행에서는요,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금 수요자를 찾게 되고, 그게 이제 뭐 가게가 됐든 기업이 됐든 그런 대출의 형태로 그렇게 자금이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은행 예금에서 인출하거나 펀드 계약 등 다른 자산을 매각하여 조달할 수도 있고,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대출을 통해 마련하기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경험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 뭐 요즘은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을 하지만 현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은행에 있는 뭐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이겠죠. 주로 은행 예금에서 인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당장 목돈이 필요한데 다른 뭐 여윳돈이 없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가입했던 정기예금이나 아니면 펀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해약하거나 해서 다른 자산을 매각해서 조달하기도 하고, 또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사용하거나 아니면 대출을 통해 마련한다. 자, 이건 시험과는 관계없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개인 간의 자금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금융의 역할인데, 자, 이것도 가볍게 보십시오. 자, 보시면 여윳돈이 있는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전해주는 무슨 기능? 중개 기능, 자금의 중개 기능을 수행하고요. 대표적인 게 예금, 뭐 이자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자 지급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채권이나 주식을 직접 매매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제가 앞에서도 강조드리지만 채권과 주식은 직접 금융입니다. 금융기관이 매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끔은 금융기관이 이렇게 인수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 채권이나 주식을 기업이 발행을 했다. 그럼 금융기관이 그걸 직접 자기들이 사버려요. 사고 난 다음에 뭐 개인들이나 필요로 하는 사람이 다시 판매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정부나 기업이 국채나 회사채, 요걸 우리 채권이라고 합니다. 채권이라는 것은 돈이 필요한데 은행에서 예금을 은행에 대한 어떤 대출을 받자니 이자 부담이 생기고, 물론 이제, 그리고 또 특히나 장기적으로 이제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을 발행하는, 소위 말해서 차용 증서를 갖다가 지급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 나한테 돈을 이만큼 내가 빌려주면 만기가 되면 이자랑 해서 이렇게 갚아줄게라는 게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정부나 기업이 국채나 회사채를 발행을 하면 금융회사가 이를 인수하니 자기들이 산 다음에 다시 투자자들에게 이를 판매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한다. 자, 이게 뭐라고요? 개인 간의 자금 거래 중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두 번째는 거래 비용의 절감. 뭐 이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돈이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을 갖다가 일일이 여러분들 수색을 해서 찾기가 힘들잖아요. 물론 가까운 지인들 중에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돈 빌려주고 난 다음에 거기다 이자도 받고 원금을 회수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하는 데는 탐색 비용, 즉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이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해놓으면 알아서 이제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은행에 찾아오게 될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금이 이전되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뭐 이자 수입이라니 그런 걸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금융거래를 금융회사에 요청하면 금융회사가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주므로 우리가 굳이 자금이 필요한 사람을 굳이 우리가 직접 찾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 등의 어떤 거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 자, 첫 번째가 개인 간의 자금 거래 이동, 그다음에 거래 비용 절감. 그럼 세 번째가 가계에 대한 자산 관리 수단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나중에 노후 대비하는 게 상당히 크죠. 그리고 앞으로 있을 어떤 큰 일을 대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 예금을 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자산 관리 수단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 중의 일부를 노후 대비용으로 저축을 하고, 그리고 노년기에는 이제 그런 저축한 돈을 사용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개인의 이제 생애를 보면요, 자, 이게 0살, 뭐 이걸 100세 이렇게 이제 시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소득이 없죠.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뭐 대학을 졸업하든 고등학교를 졸업하든 취업 전선에 나가게 됐을 때 이제 소득이 주로 발생을 합니다.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할아버지께서 자 우리 손주를 위해서 건물 하나 그 아이 이름으로 뭐 증여를 해줬는데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 통장으로 계속 뭐 임대료가 찍힌다든지 은행 예금 이자가 찍히는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수입이 없다가 나중에 청년이 지났어요. 이렇게 이제 수입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수입 곡선이 이렇게 우리 전생애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발생한다고 보고요. 그러나 지출은 어때요? 지출은 태어나자마자 기저귀라든지 분유라든지 그런 값 들어가죠. 그리고 우리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노년이 되었어도요 여전히 먹고 자고 뭐 옷을 또 입어야 되고 하니까 지출은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출. 그러니까 생애를 통틀어서 보면 변동성이 뭐가 더 커요? 지출은 대체적으로 고릅니다. 고르게 이렇게 나타나는 반면에 수입 같은 경우는 소득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변동성이 커요. 그러면 이렇게 소득이 지출보다 많은 구간, 요 구간에서 뭐가 발생하냐면 소위 말해서 저축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 저축을 하는 이유는 뭐다? 이 부분, 수입보다도 지출이 많은 이 구간을 대비하기 위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세요. 요 내용이 보면 자, 요 2번에 보면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경기 상황에 따른 매출 증가함으로 임금 근로자에 비해서 낮은 하면 안 돼요. 더 높은 소득 변동성을 보이기도 하고 반면에 지출은 보통 어떻게 된다고요? 대체로 일정하게 이루어진다. 특히나 소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득 변동성이 큰데 더더욱 자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어떤 유행에 잘 맞아 떨어지면은 소득이 막 증가하다가 갑자기 우리 코로나 때처럼 갑자기 이제 영업 이익이 팍 절감하는 그런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임금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대체로 수입이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고 좀 고르게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 이 표현을 쓴 겁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경기 상황에 따른 매출 증감으로 임금 근로자에 비해서 더 높은 소득 변동성을 보이기도 하고 반면에 소득에 비해서는 지출은 어떻다고요? 대체로 일정하게 나타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득과 지출의 차이는 뭐를 통해서? 금융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그때 코로나 때 정말 많이 대출도 많이 받았잖아요. 정부도 뭐 그런 정책을 좀 지원해 주기도 했겠지만 어쨌든 갑자기 매출이 격감되고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가는 고정비용은 있는데 수입이 소득 발생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간극을 뭘로 메웠다? 금융. 그래서 은행 대출 등을 통해서 뭐 임대료도 내야 되겠고 또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융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 금융은 지출에 비해 소득이 많을 때는 돈을 운용한 기회를 마련해주고 지출이 많을 때는 돈을 빌려주는 등 개인의 자금 사정에 따른 뭐를 제공해준다? 자산 관리 수단을 제공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여유가 있으면 예금을 하고 또 돈이 좀 부족하면 대출을 받는 그런 것을 해주는 것. 요거 역시 금융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자산관리 수단 제공. 요게 세 번째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네 번째 보시면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 배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돈 많은 사람, 여유 있는 사람의 돈이 부족하고 돈을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전되게끔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융은 여유 자금을 가진 사람에게는 투자 수단을 제공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자금을 공급한다. 그래서 이렇게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서요. 국민 경제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생산 시설을 확충을 해야지 생산 그 양도 증가할 거고 영업이익도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들이 은행에 예금을 함으로써 자금의 공급이 늘어나고요. 그럼 이자율이 낮아집니다. 그러면 값싼 이자를 대출 받음으로써 기업은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 시설을 확충할 수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고용도 증가하고 생산량도 증가하고 국민소득도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시적으로 국민 경제 발전에도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파트는 뭐 제목 자체는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께 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요 관련되는 내용이 나왔을 때 지금 보면 1번, 2번, 3번, 4번 이런 관련되는 내용이 나올 때 요것은 금융의 특징 중에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잘 매치만 좀 잘 시켜주세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가 금융위험 관리수단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친구한테 돈을 한 5천만 원 정도 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을 매개로 한 게 아니죠. 그런데 금융기관을 매개로 하지 않은 이러한 직접 금융에 있어서는 그 친구가 부도가 났다 그러면 그런 위험을 고스란히 돈을 빌려준 여러분들이 떠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했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 기업이 부도가 났다. 그래서 그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은 상관이 없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위험은 누가 부담한다고요? 금융기관이 부담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은행에 예금한 돈이 어디로 흘러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위험을 금융기관이 부담한다. 자, 그렇게 하시고 또 여러 금융 상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유 자금을 어디 한 곳에 이제 소위 말해서 몰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요. 그러한 위험을 좀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금융은 그러한 불확실성이나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 그다음 위험을 갖다가 분산시킬 수도 있고요. 해소시킬 수도 있다. 해소시킬다. 가령 여러분들이 여윳돈이 한 2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갖다가 진짜 안전하게 보고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은행에 예금하면 돼요. 은행 예금하면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아무리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요, 예금, 보험공사에서 여러분들 5천만 원까지는 보호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갖다가 완전히 해소시킬 수 있는 수단도 제공한다. 객관식용으로. 위험을 분산시킬 수는 있어도 해소시킬 수는 없다 하면 틀립니다. 물론 모든 금융상품이 위험을 해소시키는 건 아니지만 적절하게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요. 금융기관을 통해서 위험을 해소시킬 수도 있다는 까지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 표현 보세요. 예컨대 개인이 여윳돈을 금융회사 예금하고 그 돈을 빌린 사람이 부도가 나더라도 그 부담은 누가 안게 된다? 금융회사. 자, 이건 기억을 하세요. 그 위험은 누가 안게 된다? 금융회사가 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금주가 지는 게 아니에요. 자금의 공급자가 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자금의 공급자 책임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예금 떼일 위험성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예금을 자, 금융회사가 지게 된다. 자, 그다음 보세요. 다양한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하거나 아니면 여러 옵션이나 선물 같은 파생 상품에 투자함으로써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몰빵 안 하고 여러 곳에 분산, 즉 한 바구니에 달걀을 다 담지 말고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여러분들 갑자기 모든 것에 어떤 리스크가 발생을 해서 하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것이 하락하면 다른 것은 올라감으로써요. 어떤 우리 수입, 손실에 대한 어떤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산 투자함으로써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보험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그런 보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거예요. 제가 전 재산을 투자해서 공장을 세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의도치 않게 화재가 나서 몽땅 타버렸다. 그럼 완전 망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화재 보험 등에 가입함으로써요 어느 정도 보전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에 가입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통해서 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은 위험관리수단 제공과 관련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파트는 여러분 어려운 파트가 아니고는 아닙니다. 그래서 금융의 역할과 관련해서 개인 간의 자금 거래 중개, 거래 비용 절감, 자산 관리 수단 제공,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 그 다음에 지금 봤던 위험 관리 수단 제공, 이런 것들은 금융의 역할이다. 정말 이제 원초적인 문제가 나온다면 다음 중 금융의 역할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한 다음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거 살짝 끼워 넣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라면 관련되는 내용 딱 던져놓고 이것은 금융의 특성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가 그런 걸 물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제목하고 내용을 좀 매치시키면서 요 제목에서 의미하는 바가 어떤 의미인지 정도는 좀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 나온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시험에 이제 자주 나왔는데 첫 번째 자주 안 나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부분이 2019년부터 이제 내용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주 안 나온 거고 앞으로는 계속 나올 수 있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금리 관련해서는요. 그동안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금리 하면 이자율을 말하고요. 이자라는 것은 돈의 사용 대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 사이 또는 부모와 자식 간에는 그냥 돈을 증여받을 수도 있는 거지만 또 돈을 빌리더라도 무이자로 그렇게 지급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제 남의 돈을 다른 사람의 돈을 사용하면 그 시간에 따른 그리고 원금의 가액에 따른 어떤 그 가치, 그 사용 대가를 지급해야 된다. 그걸 우리가 이자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자라는 것은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자는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돈의 시간적 가치를 우리가 이자라고 한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 금리라고 되는데 같은 말입니다. 금리라는 것은 이자율, 이건 퍼센티지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기간당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 자, 내가 100만 원 빌려줄 테니 너 1년 뒤에는 나한테 101만 원 갚아라고 했을 때 그럼 이자가 얼마란 말이에요? 이자가 얼마예요? 만 원이죠, 만 원. 그러면은 원금이 얼마예요? 100만 원에서 이자가 1만 원이니까 100분의 1 곱하기 100 하면 이율은 몇 퍼센트다? 이자율은 1%가 되는 거예요. 1%. 그래서 이자율은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간당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 그래서 원금 분의 이자 곱하기 100 이렇게 나타낸 것이 이자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자율. 자, 그 다음에 그럼 왜 이자를 지급하냐라고 했더니 자, 여기 보면 현재 소비를 희생한 대가다 그 말이에요. 자, 제가 여윳돈 100만 원 있습니다. 그 100만 원 가지고 정말 하고 싶은 것, 원하는 옷도 사기도 하고 뭐 사고 싶은 책도 사보기도 하고 가고 싶었던 곳에 여행 가기도 할 수도 있지만 그 100만 원을 친구에게 1년간 기간을 정해서 빌려줌으로써 현재 제가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 포기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다. 그게 바로 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소비를 희생한 대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표현 정도 가볍게 보시고요. 자, 금리의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이제 각종 그래프들이 등장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제 하셔야 돼요.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제 카페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제 질문이 이제 한 두 가지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우선주하고 채권이 유사점, 공통점에 보면 순이익을 공유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 이제 그런 질문을 제가 좀 처음 받아봤던 것 같은데 그런 질문이 하나 있고, 또 한 분은 이제 질문이라기보다는 보험 상품을 이렇게 정리했는데 선생님 너무 이렇게 오래 했는데 겨우 3개 정리했어요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일단 뭐 거기에 대한 답변은 뭐 제가 따로 이제 드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보험 상품 파트는 그만큼 여러분들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만의 이제 이게 뭐 공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만의 이제 방법으로 그렇게 할 거고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 드릴 건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해 드릴게요. 그럼 우리 보험 파트 가서 이제 하기로 하고, 자, 잠깐 말이 좀 샜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제 그래프가 많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복잡한 그래프보다는 그냥 기본적인 그래프. 자, 경제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세로축은 가격, 가로축은 거래량 내지 수량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시장의 그 원리, 즉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요 곡선 하면 이제 일반적인 수요 법칙은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는 거고, 공급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한다라는 그걸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금리라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금리도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금리라는 것도 이자의 가격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그래프가 있으면, 자, 세로축을 금리, 다른 말로 이자율이라 그랬잖아요. 이자율이라고 하고요. 요걸 뭐 거래량 내지는 수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래량, 수량이라고 하고, 공급 곡선, 자금의 공급도 마찬가지, 자금의 공급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금의 수요. 근데 이 그래프가 여러분들 상당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요게 이제 시험에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과거에는 단순히 그냥 이자의 종류, 금리의 종류와 관련해서만 시험에 나왔었는데, 자,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이 부분. 요게 우리 앞으로 이제 환율일 때도 요게 이제 등장을 할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 원리에 따라서 가격, 여기서는 금리가 되겠죠. 금리가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은행에다가 예금하는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에 예금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자금 공급자로서 역할을 한 거다. 반면에 자금 수요라고 하는 것은 대출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자금을 빌려오는 것을 우리가 자금 수요라고 하고요. 돈을 빌려주는 것을 자금 공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계 같은 경우는 우리 흑자 주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소득보다도 소비가 많은 분들 뭐 간혹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소득보다는 소비가 적고 그 남은 돈을 저금을 할 겁니다. 저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흑자의 주체라고 하고, 반면에 기업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뭐 물론 이윤도 남기지만 거기다 또 투자를 또 늘리면은 그만큼 또 비용이 많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적자의 주체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 밑에 것부터 먼저 볼게요. 자금의 공급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가계 저축에 영향을 받는다. 자, 이거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계 저축. 이게 이제 가장 키워드, 가장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자,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 이제 말미쯤 와서 물가가 엄청 뛰었단 말이에요. 그동안 코로나 시대 때 막 시장에다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재난지원금이 뭐 해서 돈을 막 풀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뭐 여러 가지 물가들도 상당히 이제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미국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은행도요,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하는 정책, 요걸 뭐라고 한다? 통화정책 내지는 금융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기준금리를 갖다가 설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준금리.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제가 정부는 뭐의 주체라 그랬어요? 재정정책의 주체입니다.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재정정책의 주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통화 내지는 금융정책의 주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한국은행에서 여러분들 금리를 갖다가 기준금리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자금의 공급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수요에도 영향을 줄 수는 있죠. 그래서 제가 핵심은 이거라고 보시고 이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준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요거는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에도 영향을 주니까. 자, 여러분 기준금리가 1%다. 1%에서 만약에 한 1% 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은행에서 한국은행에 돈을 빌릴 때도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해서 돈을 빌려야 돼요. 그러면 금융기관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들도 대출할 때 이자를 높이겠죠. 그래서 자금 소비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금 수요에도 영향을 주고, 또 이율이 높아졌다라고 한다면 금융기관에서 이율을 높이면요, 우리가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했던 돈들이 어디로 흘러 들어갑니까? 은행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금 공급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금 수요 보세요. 수요는 보통 가계 소비, 우리가 소비를 한다, 뭐 부동산을 구매한다, 뭐 부동산 구입과 관련해서 돈이 모자라니까 대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소비, 그리고 기업 투자, 특히나 기업 투자 이제 잘 기억하세요. 기업 투자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특히 영향을 받는다. 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뭐 교재에서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이건 같이 연계해서 봐야 된다고 보시면. 자,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가계의 저축이 증가했을 때 금리는 일반적으로 낮아진다. 맞아요, 틀려요. 자, 가계 저축이 증가할 때 금리는 낮아진다. 그럼 이걸 그냥 단순히 보지 말고 중간을 한번 보세요. 가계 저축이 많았다는 것은 돈의 공급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자금의 공급이, 아까 가계 저축은 자금 공급과 관계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때 자금의 공급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금의 공급이 증가하면 금리는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이 아니라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이 증가하면요, 가격은 떨어지고, 공급은 일정한데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번 보세요. 자금의 공급이 있고 자금의 수요가 있는데 지금은 금리가 요거예요. 요게 금리라고 하면 공급이 증가했다. 여러분, 공급이 증가했다나 수요나 증가할 때는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하면 돼요. 그러면 요 그래프를 갖다가 우측으로 이렇게 쭉 이동시켜 보세요. 이렇게. 그럼 이번엔 수요하고 만나는 게 어디입니까? 여기가 되겠죠. 요렇게. 그럼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인하됩니다. 금리는 하락한다. 그래서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가계의 저축이 증가하면 금리는 하락한다. 기업 투자가 증가하면, 그럼 또 한번 해볼까요? 기업 투자가 증가하면 금리는 인하된다. 맞을까요? 자, 기업 투자는 뭐와 관계되는 거예요? 기업이 투자하려면 돈을 끌어 써야 되겠죠. 이거는 뭐다? 자금 수요와 관련됩니다. 저기 보면 기업 투자는 자금 수요와 영향을 받는다 했으니까 이거는 자금의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자금의 수요가 증가하게 됐다. 그럼 여기서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일단은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면 돼요. 이렇게 이동시키면 아까 이거 공급 곡선이 요거였고 수요 곡선이 요거 되니까 이제는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된다? 금리는 상승한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거는 인하되는 게 아니라 상승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금리가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 금리가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를 알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기억할게. 자금의 공급은 뭐와 관계된다? 가계 저축.
가계저축. 이걸 핵심으로 보세요.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이거는 양쪽 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 있어서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소비와 물론 이제 공급에 영향을 주는데 주로 이제 공급에 영향을 더 크게 주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고, 여러분들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가계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어떻게 됩니까? 대출 받기 좀 꺼려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금 수요와 관련해서는 특히 기업 투자, 기억하십시오. 기업 투자는 자금 수요와 관계가 되고요. 그 외에 이제 가계 소비와도 관계가 된다. 이렇게 딱 한 다음에 우리 만약에 시험 문제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격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딱 생각을 했어요. 자, 공급이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이 증가를 하면 그만큼 가격을 낮춰서라도 그 공급된 것을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가격은 이제 가격 하락 압력이 생기면서 가격은 인하되고요. 반면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인상된다. 반대로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 인상, 그다음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 하락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하 하락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해놔야지 여러분들 나중에 환율 파트에서도 같이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표현 꼭 기억하세요. 통상 자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 아까 우리 수요가 증가하니까 금리는 어떻게 되던가요? 상승했죠. 상승하고 반대로 자금의 공급이 늘어나면 금리는 어떻게 된다? 하락된다. 그래서 이게 자금이 수요가 늘어나는지 공급이 늘어나는지는 요걸 통해서 같이 연계시켜서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런 거예요. 시험 문제잖아요. 이거 대신 순서 바꿔서 내면 이게 왜 시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금리는 상승하고 자금에 대한 공급이 증가하면 금리는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금리 결정과 관련해서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뒷페이지 보시면 일반적으로, 자, 이거는 편저주로 좀 대처를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경기 전망이 좋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정리한 게 바로 우리 교재에 있는 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경기 전망이 좋다. 기업 입장에서는 전망이 좋대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투자를 늘려야 되겠죠. 그러면 기업의 투자가 증가한다. 기업의 투자가 증가한다는 말은 뭐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자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금리는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도 가계 소득이 감소하거나 소비가 증가. 자, 요걸 딱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가계 소득이라는 것은 소비와 저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0만 원 벌었는데 소비가 160만 원이다. 그러면 40만 원이 저축이 되는 거고요. 같은 말로 저축이라는 것은 뭐에서 뭐를 빼는 거다? 소득에서 소비를 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막 문장으로 이렇게 쭉 서술되는데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세요. 자, 저축 한번 볼까요? 저축은 자, 소득은 똑같습니다. 소득은 이번에 소득이 감소했다고 돼 있네요. 자, 제가 소비하는 거는 똑같은데 소득이 200만 원에다가 180만 원으로 줄었네요. 그러면 기존에는 200만 원에서 160만 원 소비했다면 이번에는 180만 원에서 160만 원 소비하면 저축이 얼마가 돼요? 기존에 40만 원에서 20만 원 줄어들겠죠. 그러면 자, 이때는 뭐다? 저축이 감소한다. 자, 이렇게. 그래서 소득이 감소하면 저축이 감소하고 또 소득은 가만히 있는데 소비가 증가하면 역시 어떻게 됩니까? 저축이 감소한다. 그래서 요 사이에 뭐다? 저축 감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저축 감소. 저축은 감소한다. 저축이라는 것은 우리 가계 저축은 돈의 공급과 관련된다 그랬죠. 그러면 돈의 공급이 감소한다. 자, 요 돈의 공급이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공급 곡선 좌측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면 여기서 만나네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때는 다 금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상승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한 문제로 여러분들 제대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와야지 여러분 진짜 변별력 있는 게지 대도 하나 뭐 연도나 그런 거 물어쌓고 그러면 이거 진짜 그렇잖아요. 물론 중요한 연도는 뭐 알아야 되겠지만 이제 그런 것보다도 이제 앞으로 이제 문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발전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부터 계속 계리식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들의 직렬들 시험들을 이렇게 쭉 보면 정말로 단순한 문제에서 그러다가 이제 점점 기출 문제가 쌓이고 하다 보면 이제는 정말 좀 고급스러운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풀 수 있는 거야지 그냥 단순히 눈으로 암기하고 뭐 되게 좀 너무 변수가 많은 그런 문제를 갖다가 내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간단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자, 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자, 그럼 보세요. 제가
정년 퇴임을 하고 유일하게 제가 임대료 수입만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조금의 예금 이자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요, 제가 받는 수입은 똑같은데 물가가 오르면 기존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물가가 오르는 것을 내가 막을 수는 없으니까 임대료나 이자를 갖다 어떻게 해야 돼요? 높여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물가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면, 자, 이자의 실질 가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이자면은요,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화폐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이자의 실질 가치는 떨어진다. 그러면 종전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게 된다. 그래서 금리가 상승한다. 자, 그게 바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같은 금액의 이자를 받더라도 실질 가치가 떨어지므로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되어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라는 그 말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 여러분들 우리가 아실까요? 자, 여러분들 제1금융권에서 신용이 좋은 사람이 돈을 빌릴 때와 아니면 다른 뭐 사채 시장이라든지 이렇게 신용이 안 좋을 때 그 돈을 빌릴 때 이자율이 어디가 훨씬 높던가요? 사채 시장이라든지 제2금융권이 더 높죠. 그 이유는 뭐다?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금리가 일반적으로 더 높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채 시장에서 그 사채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감안을 한대요. 그래서 이게 아주 높은 이자를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리러 오는 이유가, 그럼 결국은 뭡니까? 담보가 부실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이제 상환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러다 보니 이런 떼일 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이자를 왕창 매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면 이자가 높고, 그리고 단기에 여러분들 돈을 빌리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빌리면 그만큼 기간이 늘어나고 또 그 사이에 많은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아주 우량 기업인데 그 한 10년, 5년 지나서는 그 기업이 아직 존속하고 있을지 그걸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익 기간이 길면 길수록 역시 금리는 높아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저는 계속 이제 요거 계속 밀고 있는데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진짜 나올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경기 전망이 좋다, 기업 투자가 증가한다, 그럼 자금의 수요가 증가한다, 금리는 상승한다. 자, 가계 소득이 감소하거나 가계 소비가 증가를 했다 그러면 자금의 공급은 줄어들고요. 자금의 공급이 줄어들면 역시 금리는 상승한다. 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 자금의 이자의 실질적 가치는 떨어진다. 그러면 동일한 어떤 같은 수준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 상환 가능성이 떨어지거나 차입 기간이 길면은 그때는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한다라는 거. 자, 여긴 다 금리가 인상되는 그런 경우를 예를 들어난 거네요. 그래서 이것도 단순히 암기하기보다는 원리를 다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 계리직 합격생들도 그렇고 많은 학생들분들이 선생님 우편상식은 양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암기를 하니까 금방 점수가 오르는데 금융상식은 너무 어려워라고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게 금융상식이 경제, 법학 뭐 등등 여러 가지 과목들이 이제 복합적인 과목이면서 좀 내용들이 압축으로 이제 서술됐기 때문에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반면에요,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공부를 한다면 오히려 정말로 여러분들이 암기 부담도 줄어들고 훨씬 더 편한 과목입니다. 우편 같은 경우는 세세한 그 수치까지도 외워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힘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시간이 지나면 금방 까먹고 뭐 아니면 다른 두 문자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런 식의 그 암기라니 그런 걸 요하게 되겠지만, 이건 원리만 잘 이해를 하면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건 이렇게 접근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정말 수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좀 힘내시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한번 볼까요? 금리의 결정 한번 보세요. 아까 친구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자, 요게 요 그래프, 아까 그 그래프죠. 자, 자금의 공급 수요 이렇게 해서 만나는 점이 바로 뭐다? 여러분, 균형이란 말은 뭐냐면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단순히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을 균형이란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의 공급량과 수요량에 따라서 일치하는 요 지점에서 균형 금리 또는 균형 거래량,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균형이란 말을 굳이 안 써도 돼요. 그냥 우리 여기서 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 시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거래량, 자금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금리 변동의 영향이라고 해서 우리 교재는 막 소수령으로 적혀 있는데, 자, 이것도 여러분들 제가 그 교재의 아래쪽에다가 편저주 해서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아까는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금리가 상승되느냐 하락하느냐를 공부했다면 이번에는 금리가 상승했을 때, 금리가 하락했을 때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그걸 우리가 찾는 겁니다. 자, 교재 내용이 그냥 요게 다예요. 자, 한번 보세요. 일반적으로 금리가 상승했다. 여러분들 이자율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몰리던가요? 예전보다는 소득이 동일하다면 저축을 더 많이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소득은 어떻게 된다?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경향이 있고요. 반면에 금리가 낮다라고 하면, 금리가 하락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뭡니까? 저축하기보다는 다른 데다가 소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은행에 저금해봤자 이자도 거의 안 주는데 은행에 저금해서 뭐해? 에이, 그냥 나한테 투자하자. 그래서 오히려 소비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현재 소비가 증가하고 저축은 감소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금리가 상승한다면 어떤 효과가 또 벌어지나 보니까 상품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고 물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중 금리가 만약에 2%였는데 5%로 자 이렇게 상향 조정됐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분 돈을 대출 받아가지고 물건을 만드는데 이제 이자 비용의 부담이 더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 그 이자를 갖다가 뭘로 메울 수밖에 없겠어요? 물건값에다가 메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물건값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이 경우에 금리가 상승하면 자, 이 경우에 상품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상품 가격은 물건값에다가 붙이니까 상품 가격은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늘 먹던 새우깡이 한 1,000원 하다가 갑자기 1,500원 하면 갑자기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거 비싸졌네. 줄여야겠다. 자, 요즘 여러분들 물가가 높다 보니까 직장인들 보면 한 끼 먹는데 좀 부담이 되죠. 점심 막 식사하고 하는, 물론 아직까지 노량진은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제가 노량진에 여기 식당을 자주 갑니다. 여기 이제 수업하고 이제 식당에 가서 그냥 편하게 이렇게 먹는데 노량진이 정말 저렴하죠. 그래서 먹는 식당에 보면 정말 저렴합니다. 근데 거기 있던 사장님 이제 부부가 이제 운영을 하시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량진은 원래 이게 값싼 그러니까 많이 팔고 그냥 가격을 낮춰서 그렇게 팔아야 되는데 요즘에 너무 물가가 올라가지고, 그러면서 뭐 말씀하시던 밀가루가 어떻고 배추값이 어떻고 막 얘기하는데 거의 막 2배 가까울 정도로 막 오른 그 품목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음식값들을 다 올렸다라고. 그것도 한 번에 조금 오른 게 아니라 괜히 조금 오르면 더 욕먹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많이 올렸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요 물건 가격에다가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전에 노량진은 좀 저렴하고 또 양도 많고 그래서 수험생들이 와서 그렇게 먹는 맛으로 왔는데 갑자기 보니까 여기서 밥을 먹나 저기서 밥을 먹나 큰 차이가 없다. 그럼 굳이 노량진 와서 밥을 먹으려는 사람이 줄어들겠죠. 즉 뭐냐면 상품값이 가격이 오르면 거기에 대한 소비가 오히려 감소합니다. 소비가 감소한다. 그래서 소비가 이렇게 감소하게 되면은요 오히려 이제 경기가 좀 위축되고 그 결과 이제 물가도 다시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품값이 오르면서 물가가 상승할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지속되면 이제 소비가 침체가 되고요. 그러면 경기 침체로 가져와서 물가로 오히려 이제 하락할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양면성이 다 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12페이지. 마지막 줄 보면 금리는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금리 상승으로 기업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면 상품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지만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를 위축을 가져와 경제 전체적으로 물품 수요 감소, 소비의 감소로 인해서 물가 하락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돼서 그래서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양면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밑에 거는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는 2% 예금 이자를 주는데 미국에서는 5% 준다.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돈들이 어디로 갈까요? 미국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해외 금리가 더 높다면 자금이 어떻게 된다? 밖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유출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반면에 들어오는 돈은 줄어들 거다. 유입은 감소된다. 반면에 국내 금리가 해외 금리보다 더 높다라고 한다면 외국에 있던 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자금 유출은 감소되고 유입은 증가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걸 적절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자, 이게 중요합니다. 어디서? 정부가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자, 통화정책, 금융정책은 어디서 한다고요? 자, 우리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정부 산하기관이 아니에요. 독립기관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조정을 통해서 시장금리에 영향을 줌으로써 경제 전체 흐름을 안정화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안정화라는 게 정부에서도 하지만
한국은행에서도 하는 거예요. 자, 요거 일단 요런 정도만 일단 보십시오. 자, 요거 보면 나중에 우리 금융유관기관과 관련해 가지고 한국은행에서 다시 등장을 할 건데요. 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경기가 너무 과열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경기가 과열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경기가 침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과열되면 물가가 상승하고요. 물가가 상승했다는 말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돈이 많이 풀렸다. 그러면 그 돈을 갖다가 많이 걷어들여야 되겠죠. 그러면 돈을 많이 걷어들려면 사람들로 하여금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유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기준금리를 어떻게 한다? 인상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면 금리가 높아지면 이제 대출 받아서 돈 쓰려도 부담이 되고, 대신 또 이자를 많이 주니까 은행 쪽으로 돈이 많이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가를 안정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경기가 침체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물가는 안정됩니다. 그런데 실업률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업에서 생산을 안 하니까 고용도 줄어들고 해고도 이제 늘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업이 증가한다. 자, 그러면 실업이 증가하면은요, 기업이 값싼 돈으로 투자를 많이 하게끔 유도해야 되겠죠. 그럼 돈의 공급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자금을 시중에다 풉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낮춘다. 그로 인해서 우리 실업이 해소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완벽하게 해소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 이제 소위 말해서 경기를 부양한다. 요거는 물가를 안정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게 누가 하는 거다?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인하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한국은행, 중앙은행에서 하고요. 요거를 우리가 경제 안정화 정책의 일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 안정화 정책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말들을 갖다가 이렇게 써본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 좀 진도가 조금 느릴 거예요. 그래서 이 앞부분 특히 1단원 그리고 저기 5단원인가요? 거기 이제 4단원, 5단원 그쪽 부분이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근데 뒤쪽에 좀 단순한 부분은 여러분들 뭐 진도 쭉쭉 나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해를 안 하면 오히려 아무리 해독수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제가 실제 이제 문제를 내보면 많이 틀리세요. 설명만 변형시켜도 많이 틀리니까 그 원리를 좀 잘 이해를 하시고 한 번만 정리 잘 해놓으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금리의 종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리의 종류. 여러분, 그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시험 나왔던 것들을 보면 금리 종류가 많이 나왔어요. 자,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리하고 복리가 있습니다. 단리, 복리. 단리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가 이자를 낳는다. 그러면 그건 단리가 아니라 복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하면 제일 빠릅니다. 자, A라는 은행이 있고요. B라는 은행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100만 원 이렇게. 자, 그래서 제가 100만 원이 있는데 A은행에는 단리를 적용하고요. B은행은 복리를 적용해서 이자를 지급해 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은행에다가 100만 원을 넣었더니 둘 다 이율은 10%로 똑같대요. 10% 똑같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이 1년 지났다. 그럼 10%면 이자가 얼마 붙어요? 여기는 10만 원이 붙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 100만 원에 대해서 이자가 10만 원 붙으니까 또 10만 원이 붙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제가 A은행에다가 2년 동안 100만 원을 예금했을 때 나중에 얼마를 찾게 됩니까? 120만 원을 원리 합계로서 수령하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B은행 같은 경우는 복리가 적용되는 10%예요. 그러면 1년 지났을 때 100만 원에 대해서 10% 역시 마찬가지 10만 원으로 동일하죠. 10만 원 동일하면. 그런데 여기서는 100만 원에 대한 10%가 아니라 요 100만 원뿐만 아니라 10만 원 이자도 이미 발생했죠. 그러면 그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해서도 역시 이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에 대해서 10만 원, 10만 원에 대해서 만 원 해서 11만 원이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원금 100만 원에 이자가 10만 원, 11만 원 발생했기 때문에 이때 내가 수령하는 돈은 121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복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때인가요? 등비수열 공부할 때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에서 여러분 요거 그냥 이렇게 보세요. A에 R 플러스
1 Rn이라는 게 있었고 S 여기 A가 있고 1 플러스 R의 N승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 이게 단위를 계산하는 거고 복리를 계산하는 건데 A가 뭐냐면 원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A가 원금, 그 다음 R이 이율, N이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이렇게 정리해도 맞출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A가 원금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100만 원, 100만 원. 이건 단위입니다. 곱하기 그 다음에 1 플러스 R이 자 우리 이자가 얼마예요? 10%죠. 그럼 100분의 10 해서 0.1입니다. 1 플러스 0.1 곱하기 기간이 얼마예요? 2년이었죠. 2를 곱하면 0.22. 그래서 이거는 100만 원 곱하기 1.2 하면 120만 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복리 계산은 1 플러스 R의 전체 N승입니다. N승.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1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R 하면 R이 아까 10% 있죠. 0.1입니다. 그러면 0.1이니까 1.1 이렇게 하고요. 다음 1에서 0.1 다음에 1.1 여기다 제곱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11 곱하기 11 하면 121이죠. 그러면 100 곱하기 1.1에 제곱하면 1.1.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된다? 121만 원. 이렇게. 요 식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로 계산할 때는 S는 A에 1 플러스 Rn, 복리는 S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전체 N승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리 계산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아까 예를 든 건 아까 제가 했던 거 똑같은 거예요. 보시면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연 10% 금리로 은행에 2년간 예금할 경우 만기에 받게 되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은 단위 방식으로 계산했더니 120만 원, 복리 방식으로 계산하면 121만 원이 된다 해서 이 식 요런 자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자, 요거 여러분, 이런 건 이제 놓치면 아깝습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표면 금리하고 실효 금리가 나옵니다. 표면이란 것은 말 그대로 표면, 겉으로 드러난 금리를 표면 금리라고 하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나중에 속은 기분이 드는 게 제가 100만 원 예금을 하면 야, 10% 이자 줄게 해놓고 나중에 실제로 보면 110만 원 안 줍니다. 뭐 수수료가 있으면 수수료 떼고 예금에 대한 이자 뭐 일반 과세로서 15.6% 떼고 나면 나중에 자기는 이자 10만 원 받을 걸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못 받죠. 그게 바로 실효금리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표면금리는 그냥 겉으로 드러난 금리. 누가 봐도 옆에 10% 그렇게 딱 보여지는 그런 금리고 실효금리는요. 실제로 지급받거나 아니면 지급해야 되는 그런 금리를 갖다가 실효금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면금리, 실효금리. 그래서 표면금리가 동일하다 하더라도요. 복리, 단위 등의 계산 방법에 따라서 이자도 달라지고 또 세금의 부과 여부 등에 따라서 무슨 금리는 달라진다? 자, 꼭 기억하세요. 무슨 금리? 실효금리는 달린다. 왜? 실효금리가 바로 이런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빼고 공제하고 남은 그 금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대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단위나 복리를 적용하느냐 뭐 등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적용함으로써 실제로 지급해야 되는 그런 금리는 달라진다. 그래서 둘 다 실효금리가 달라진다라는 거. 자, 일단 표면금리, 실효금리, 그리고 앞에서는 단위, 복리 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딱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수익률과 할인율이라고 되는데 여러분 수익률하고 할인율은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항상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원금분의 수익, 그러니까 이익이라고 생각하세요. 원금분의 수익 곱하기 100이다라고 하시고요. 할인율이라는 것은 원래 금액분의 그 다음에 할인된 금액 곱하기 100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기억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100만 원짜리 채권을 지금 산 뒤 1년 후 원금 100만 원과 이자 10만 원을 받으면 수익률. 자, 제가 얼마 투자했어요? 100만 원 투자했죠? 이자가 얼마? 10만 원. 그럼 100분의 10 곱하기 100 하면 10%. 그래서 수익률은 10%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런 채권 말고 요런 거 한번 보세요. 자, 할인식으로 발행된 채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기업에서 이럽니다. 자, 이거 만기가 3년인데 내가 80만 원에 발행을 해줄 테니까 만기가 지나면 이 채권 가지고 오면 100만 원 줄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 채권을 구매하는 데는 얼마가 필요합니까? 80만 원만 있으면 되겠죠. 80만 원만.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요. 10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자가 얼마란 말입니까? 20만 원이라는 거죠. 자, 이럴 때 여러분들 보시면 요 할인율은 몇 %일까요? 할인율은 원래 채권이 얼마인데?
100만 원인데 내가 얼마 할인해서 팔겠다? 20만 원 할인해서 팔겠다? 이거는 몇 퍼센트다? 20%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20%, 아이고, 20%. 반면에 수익률은 여러분들 얼마가 될까요?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투자한 원금분의 이자라고 보시면 돼요. 투자는 얼마 있습니까? 80만 원 투자했고 이자는 얼마? 20만 원 곱하기 100 되니까 이것은 25%. 그러니까 얘는 20%고 얘는 25%니까 서로 같다 다르다? 다른 겁니다. 자, 이 원리를 이용해서, 자, 제가 처음 이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2016년도 시험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실제 이제 사례형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 해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바로 요걸 응용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따가 우리 기출 문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요렇게 수익률하고 할인율은 다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채권 보면 수익률이라는 것은 채권 가격. 자, 이거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채권 가격이에요. 채권 가격분에 이만큼 100만 원에서 80만 원 요 사이 요 차익이 얼마입니까? 20만 원. 요게 바로 이자가 되는 거예요. 요게 이자다. 이자. 이렇게. 그래서 80분의 20 곱하기 100 한 게 요게 바로 뭐가 된다고요? 수익률이 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100만 원짜리 채권을 지금 10만 원 할인된 90만 원 주고 1년 후에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100만 원을 10만 원 할인했으니까 90만 원 분의 10 곱하기 100 해서 요거는 11.111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저는 좀 다른 예시를 들었는데 요렇게 여러분들 계산을 해도 요런 예시로 이렇게 나타냈네요. 그래서 수익률하고 할인율은 다르게 나타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할인율 같은 건 잘 하세요. 여러분들 나이키 운동화 같은 거 10만 원짜리 20% 할인했다. 그럼 여러분 얼마 주고 사요? 8만 원 주고 사잖아요. 그렇죠? 30% 세일입니다 라고 하면 7만 원 주고 10만 원짜리 7만 원 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10만 원짜리를 7만 원 주고 샀다? 그러면 원래 금액은 10만 원인데 할인된 금액은 30만 원. 10만 원 분의 30만 원, 3만 원이죠. 10만 원 분의 3만 원 곱하기 100 하면 30% 그렇게 이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하고 여러분 할인율 요 개념은 꼭 좀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이건 연습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다음 바로 기준금리를 갔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기준금리 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 그 교재 위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할인율로 표기된 경우에는 정확한 금리 비교를 위해서 뭘로 전환하자. 제가 밑줄 그는 거 뭐라 했어요? 수익률로 전환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자, 14페이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할인율하고 수익률하고 같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할인율로 나와 있을 때는 수익률로 딱 바꾼 다음에 다른 상품들하고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금융상품을 결정해라 라는 그 말이고요. 자, 여기 또 기준금리 나오네요. 아까 우리 기준금리는 뭐에 영향을 준다? 자금의 공급에 영향을 준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기준금리는 누가 정한다? 금융통화위원회라는 데 있습니다. 그 한국은행에 있는. 그래서 총재, 부총재를 포함해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경기 상황이나 물가 수준 등등등 고려해서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자,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인위적으로 결정하는 정책금리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한다. 요거는 우리 앞에서 나왔던 그 내용이네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도 보면 경기 침체, 경기 과열 현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돼 있는데, 자, 아까 했던 거니까 요걸 보면서 갈게요. 자, 경기가 침체됐으면 시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풀어야 되겠죠. 시중에 돈을 풀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대출도 받고 해가지고 소비를 늘릴 거예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 금리를 인해서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경기가 이제 부양되는 겁니다. 그 경기가 회복되고 대신 이제 시중에 돈이 풀리다 보니까 물가는 상승하게 된다라는 그 말이고요. 반면에 경기가 너무 과열됐다. 그럼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군요. 그러면 그런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요. 금리를 올려가지고 시중에 있는 돈을 거두어 들여야 된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상함으로써 경기를 진정시키고 물가를 안정화시켜야 된다. 하락시킨다. 그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교재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 교재도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한번 봐두십시오. 그래서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둘, 세 번째 줄, 그 끝에 보면, 예컨대라는 말이 있죠. 자, 한국은행은 경기가 과열 양상을 보이면, 자, 과열이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반대로 경기가 침체 양상을 보이면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리는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하므로 기준금리는 모든 권리의 출발점, 나침반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은행에서 이런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린다라면 돈을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돈이 풀려 가게나 기업은 투자처를 찾게 되고 은행 차입 비용이 내려가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돼서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비용이 이제 이자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소비든지 투자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된다. 그렇게 됨으로써 경기는 회복되고 물가는 상승하게 된다라는 말이고요. 반면에 기준금리를 올리면 반대로 시중에 있는 돈이 마른다. 돈을 거두어 들인다 그래서 돈을 거두어 들이고 은행의 차입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과다한 투자나 물가 상승이 억제되어 경기가 진정되고 물가는 하락한다라는 그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재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좀 힘드니까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처럼 기준금리 변경은 장단기 시장금리, 예금 대출금리 등에 영향을 주거나 주식, 채권, 부동산, 외환 등 자산 가격에 영향을 줌으로써 그러니까 물가 변동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기준금리고요. 자, 기준금리는 여러분들 그럴듯한 말로 정부가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인위적으로 결정한다 이러면 틀립니다. 이게 우리 다른 직렬 사회 그 경제 시험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한국은행이 한다라는 것 또는 중앙은행이라는 표현도 맞고요. 자, 그다음 시장금리 관련해서 단기금리가 있고 장기금리가 있다. 단기라는 것은 여러분들 만기가 1년 이내 적용되는 거다. 그래서 만기 1년 이내 금융시장에서 결정되는 이자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이런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콜금리라고 하는 것은 자, 은행이 여러분들 갑자기 돈이 좀 빵꾸가 났어요. 그럼 옆 은행한테 돈 빌린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은행 간에 여러분들 차입했을 때 적용되는 금리가 바로 콜금리입니다. 근데 은행에서 돈 빌리면요, 바로 그냥 그 다음날 이길물에서 바로 이렇게 지급 상환하고 하니까 아주 단기예요. 콜금리 하면 은행 간에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금리다라고 생각하시고요. 판매 조건부 채권, 양도성 예금 증서 요거는 여러분 나중에 우리 금융상품 할 때 공부할 때 나올 겁니다. 그래서 RPCD 요 경우에는 역시 단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기업 어음 금리. 자, 어음을 갖다가 발행하는 것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단기 금리다. 자, 그래서 요거는 객관식용으로 암기하세요. 콜 하면 항상 금융기간 단기 이렇게 기억하시고 양도성 예금 증서, 판매 조건부 채권 역시 단기 상품이다라는 거 앞으로 계속 나올 거고요. 그다음 기업 어음 같은 경우도 단기 상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기 1년 이내라는 거 기억해서 1년 이내 금융시장에서 결정되는 이자율을 나타낸다. 반면에 장기는요,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요, 보통 채권 같은 경우는 장기 금리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정부가 고속도로를 갖다가 뚫고 싶은데 고속도로 건설을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채권을 발행하겠죠. 근데 고속도로 건설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고속도로 건설을 하기 위해서 온갖 터도 잡아야 되겠고요. 거기다가 이제 건설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고속도로 운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요금을 받아야지만 그 정산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가 아니라 아주 길게 여러분들 장기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국공채, 회사채 보통 3년입니다. 그래서 회사채, 금융채 등 이런 채권 등의 어떤 수익률이 포함이 된다. 그래서 장기금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단기금리 했을 때 아까 우리 콜이라든지 기업 어음이라든지 그런 것들랑 비교 딱 하셔야 돼요. 비교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여러분들 시험에 한번 나왔던 건데 채권 수익률은 채권 가격의 변동과 같은 방향으로 돼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 돼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결론은요. 두 번이나 나왔네요. 채권 가격이 오르면 채권 수익률은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낮아지면 채권 수익률은 높아진다. 자, 요걸 보면 아실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요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채권 가격이라 그랬습니다. 채권 가격이 80만 원일 때 수익률은 100만 원 만기까지 가져가면 수익률이 얼마였습니까? 20만 원 이자 지급되니까 25%였습니다. 수익률이 25%.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요게 이제 잔존 기간이 1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채권을 들고 있던 사람이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만기까지 1년을 기다리기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유통시장에다가 이 채권을 내놨더니 그때는 여러분들 이제 만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80만 원보다는 더 비싼 가격을 부르겠죠. 그래서 자, 이거 90만 원에 매매를 했습니다. 90만 원. 채권 가격이 90만 원이다. 그러면 이 채권을 구매한 사람은요. 9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이제 1년만 기다리면 얼마를 받아요? 100만 원을 받기 때문에 1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하죠. 그러면 이때 채권 가격은 90만 원이지만 90만 원 분에 이자가 얼마 발생하는 거예요? 10만 원 발생하니까 이때는요.
이거는 11.111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채권 가격이 80만 원일 때는 수익률이 25%였지만 채권 가격이 90만 원일 때는 수익률이 11%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채권 가격이 낮을수록 수익률은 어떻게 된다? 높아지고 채권 가격이 높을수록 수익률은 떨어진다라고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높으면 수익률은 낮아지고 채권 가격이 낮으면 수익률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률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건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방금 했던 요 예시로 그냥 확인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일반적으로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다. 왜? 변수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빌려주는데 장기적으로 빌려주면 그 사이에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 상환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왜냐하면 차주라는 것은 돈을 빌리는 사람이에요.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장기간에 걸쳐 자금을 안정적으로 사용하니까 훨씬 더 유리한 면도 있고요. 또 차입자의 부도 위험이 장기일수록 더 커지기 때문에 장기일수록 차입기간이 장기금리가 더 높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또 신용이 좋은 사람한테는 낮은 이자로 빌려주지만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한테는 일반적으로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한다. 여기까지 딱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명목금리와 실질금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요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금리의 종류에서 단리, 복리, 그 다음 표면금리, 실효금리 있죠. 그럼 이번엔 실질금리하고 명목금리인데 요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요거 실질금리라는 것은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거다라는 거 요걸 기억하시면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화폐의 가치는 물가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표 꼭 기억하세요.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 가치는 떨어집니다. 가령 보세요. 제가 세종대왕 10,000원짜리 지폐 하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건 뭐에 가치가 있으면 짜장면 2그릇의 가치가 있었어요. 짜장면 2그릇 가치가 있었다. 짜장면 2그릇의 가치가 있다. 왜? 짜장면 한 그릇 1,000원 할 때. 근데 물가가 상승했더니 이제는 짜장면 한 그릇이 10,00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짜장면 한 그릇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화폐의 실질 구매력은요. 예전엔 2그릇 살 수 있었지만 물가가 오르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한 그릇밖에 살 수가 없죠. 그 말입니다. 물가가 상승을 해버리면 화폐의 실질 구매력은 어떻게 된다? 높아지는 게 아니라 떨어진다라는 거. 이걸 첫 번째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금리라는 것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우리 새마을금고에서 정기예금 5% 준다고 해서 야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5% 1년 뒤에 받아봤더니 그 사이에 물가가 더 올라버려요. 물가가 한 10% 올랐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겉으로 이제 물가 상승률을 감안 안 했을 때는 5% 이자를 지급받게 되는 거예요. 100만 원 투자하면 105만 원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요. 오히려 더 손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물가 상승이 반영된 곳에 투자를 했다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명목금리는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의 변화를 감안 안 한 거다. 이건 안 한 거고요. 실질금리는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거다. 그래서 명목금리에서 뭐를 뺀 거다? 더한 게 아니에요. 물가 상승률을 뺀 거다. 그래서 이 식은 꼭 기억하세요. 실질금리는 명목금리 빼기 물가 상승률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금 가입자가 받는 실질 이자 소득은 같은 금리 수준에서 물가 상승률이 뭐 할수록 낮을수록 늘어난다. 자, 왜? 실질 금리가 명목금리에서 빼기 물가 상승률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보면 새마을금고에서 5% 이자 준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1년 동안 물가가 2% 올랐다라고 한다면 우리 실질금리는 얼마다? 3%가 되는 거고요. 새마을금고에서 5% 금리를 준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물가가 한 7% 올랐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오히려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리를 계산하면 돼요. 쉽죠 여러분들? 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반면에 명목금리 하면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명목금리는요. 실질금리하고 물가 상승률을 더하면 요거 두 개 더하면 명목금리가 되는 겁니다. 명목금리. 그러면 자 여기서 하나 2021년도 지방직 그 사회 문제에서 마지막 문제에서 등장한 거고요. 그리고 수능에서 여러분들 가끔 이제 마지막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저 뒷부분에 나오는 파트라서 마지막 6단에 나오는 파트인데 그게 거기서 이제 자주 물어보는 게 바로 요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 경우 이렇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2%인 경우에는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 집에서 가만히 현금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하면 이건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여기 이제 질문 나옵니다.
보세요. 은행에 예금을 하면 5% 이자를 주는데 대신 물가가 7% 상승했습니다. 그랬더니 5 빼기 7 해서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야, 이렇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일 때는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 우리 집 장독대 항아리에다가 돈을 차곡차곡 쌓아놓는 게 더 유리하다. 맞아요, 틀려요? 제고는 틀린 질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여러분들 보세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를 하더라도 은행에 예금을 하니까 명목금리가 얼마가 된 거예요? 그래도 5%를 받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장독대에다가 돈을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명목금리가 몇 퍼센트 됩니까? 0%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자를 함부로 못 받아요. 근데 물가는 여전히 7%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 실질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7%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를 하더라도 은행에 예금하면 그 마이너스 폭을 줄일 수가 있는데 집에다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면요 마이너스 7%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더 큰 손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응용돼서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아무튼 식은 이거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제 OX집에 보면 실효금리, 실질금리 이런 것들 사례로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그런 식으로 응용해서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좀 힘드신데, 다만, 여러분 요게 이제 16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16페이지까지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여기가 요 내용이다. 자, 그러면 우리 기출문제 몇 문제입니까? 3문제네요. 자, 우리 1, 2번은 간단하니까 1, 2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3번은 좀 계산 좀 해야 되니까 1, 2번 풀고 좀 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기출 2008년도 문제입니다. 1번 금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명목금리는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 변화를 감안한 거예요. 물가 상승률 반영 안 한 게 명목금리라 했죠. 오히려 요거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 변화를 감안한 걸 뭐라 그런다? 실질금리라고 그랬어요. 실질금리. 그래서 요거는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2번, 이거 방금 봤던 제일 마지막 문장이 그거네요. 실질 이자 소득은 같은 금리 수준에서 물가 상승률이 낮을수록 늘어나게 된다. 자, 요거 마찬가지 여기잖아요.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면 얘는 가만히 있는데 얘가 떨어지면 실질 이자 소득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3번 단리, 복리 등의 이자 계산 방법이나 이자에 대한 세금 부과 여부에 관계없이 표면금리와 실효금리는 동일하다. 아니죠. 표면금리하고 실효금리는 달라요. 왜? 이렇게 이자 계산 방법이나 이자에 대한 세금 부과 여부 등에 따라서 실효금리는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효금리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고요. 그 다음 요거 아까 우리 같은 방향 반대 방향,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률은 올라가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채권 수익률은 낮아지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했으니까 이것도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그래서 옳은 것 하면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볼까요? 금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게 아니라, 자, 여러분 굳이 따지자면 뭐 하는 거예요? 더 해야 됩니다. 오히려 실질금리가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겁니다. 그래서 1번 X. 또 나왔네요. 2018년도에 10년 만에 다시 나왔습니다. 채권 가격이 내려가면 수익률은 올라가고, 맞죠? 수익률은 올라가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률은 내려간다. 예, 맞는 질문이고요. 그다음 3번. 표면은 겉으로 드러난 금리라고 그랬어요. 표면 금리는 겉으로 드러난 금리를 말하고 실효 금리는 자, 우리 세금이라든지 그런 거 다 해서 제하고 나면서 실제로 지급받거나 아니면 실제로 부담하는 그런 금리라고 그랬죠.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4번 단리라고 하는 것은 원금에 대한 이자만 계산하고, 그렇죠. 복리는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도 함께 계산하는 방법이다. 자, 요게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17페이지, 18페이지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19페이지 문제는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은 자, 요거는 좀 계산하면서 좀 설명드려야 될 게 있으니까 요거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